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기획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애국지사인 줄 알았고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일파인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방송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신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승입니다. 네, 그리고 음악인 작곡가 우리 김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애국지사의 자손이신 거죠? 예,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죠. 할아버지요. 네. 네. 할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규은 윤기섭 선생이시고요. 네, 188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보성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보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학교에 1회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졸업하자마자 정주,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네, 191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국계몽 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중국 만주로 망명을 떠나셨죠. 네. 그래서 그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1919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3,5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시다가 1919년도에 상해로 건너가셔서 네,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시정부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장 네, 뭐 그런 그 요직을 맡으셨다가 이제 1945년 해방되고 나니까 임정 요인들은 급하게 다 귀국을 했는데 그 임시정부 가족들이 요인 가족들이 한 300명 정도가 당시 그 충칭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300여 명의 가족들을 인솔하는 임무를 맡으셔가지고 반년에 걸쳐서 중국 대륙을 거의 횡단하다시피 하셔가지고 네. 1946년도 초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귀국시키는 것까지로 독립운동을 그 활동을 마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철승 변호사님이시고 윤기섭 지사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 저희 외할아버지시고요. 외할아버지. 저희 네, 외할아버지는 이제 그러시군요. 따님만 두 분을 두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장녀시고 네. 제가 장남이어 갖고 제가 장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그 김정희 선생님, 김정희 작곡가님이시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본인 소개 그리고 단체 소개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작곡가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국악 작곡을 다시 전공을 하고요. 석사에서는 음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에서는 음악 분석 이론 이렇게 해서 조금 소리 좀 크게. 예, 그 한반도의 남북한의 토속 민요를 전부 분석해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친일 음악가라든지 그 안익태 애국가의 문제점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돼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하나 이제 시민 운동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9년 그러니까 3.1 운동 100주년이고 또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잖아요. 그 해에 이제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한신대의 이혜영 부총장님하고 또 이제 작곡가 신동일 선생님하고 같이 그 두 분이 이제 지금 공동 대표시고요. 주요 목적은 그 친일, 친나치 행위자잖아요. 안익태가. 그리고 또 이런 친일, 친나치 반민족 행위자가 만든 애국가. 게다가 음악적으로는 불가리아의 군가를 표절한 노래.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국가처럼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애국가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하루빨리 그를 박탈을 하고
정말로 우리 그 정식 국가, 법정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시민 운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이제 일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시청자분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는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다. 이거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그 시민 모임의 단체, 그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 네.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국가가 없는 상태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법정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지위를 안익태 애국가가 누려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최초로 음흠. 국가를 만들자 이런 것이죠. 지금 그러면 애국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익태의 애국가는 우리나라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그 인정이 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죠.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건 예, 예. 아니고. 예. 그 우리나라를 이게 이제 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네. 뛰어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심볼들인데 그런데 태국기는 그 법률이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정식 국기죠. 네, 그래서 태국기는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어떤 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률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애국가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애국가를 우리나라의 그 공식 법정 국가로 한다라는 입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애국가의 어떤 표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방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익태가 사실 친일파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너무 부끄럽게도 친일파인지를 몰랐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제가 또 사실 대학 다닐 때 안익태의 친일 행각이나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을 뿐이고 최근 들어서 친일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오셨었죠. 저희 작년 여름에 예, 예. 김정인 선생님께서 한번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안익태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교과서의 친일파들 그 첫 시간으로 안익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참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그 몇 달 전에 윤서인이가 대충 살았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 대충 후손들이. 살았다. 이런 예. 발언을 했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그게 올해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굉장히 뜬금없이 만화가 네.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거물 친일파 이해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해승의 손자가 사는 그 아주 저택의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사는 거의 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의 사진을 딱 대조를 하면서 뭐 해방된 지 지금 70년 이상 지났는데 왜 그 친일파 후손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렇게 못 사냐? 이건 뭐 대충 살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면 100년 전에도 친일파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포스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고소고발이 진행이 됐나요? 명예훼손으로 지금 유족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께서 윤서인을 상대로 지금 고소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네, 법적인 이제 절차가? 지금 현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네. 윤서인을 상대로 수억 원, 지금 현재 한 5억 원 가까이 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어허.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신청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8만 명 정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 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 고문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뭐 형사 고소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 청구로 하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러한 어떤 무리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미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고 백남기 그 네, 노인 네 이제 유족들을 명예훼손 해가지고 형사처벌도 받았지만 그때 뭐 벌금 몇 백만 원인가 뭐 이제 그거 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후원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훨씬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공분을 자아내는 무리를 일으키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목적인 그 금전적인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그런 일들을 막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안익태 관련된 방송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요. 작년에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우리 김원웅 회장님께서 안익태 관련된 발언을 하셨어요.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죠. 네. 그 발언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광복 회장은 해마다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광복절 기념식 기념식. 때 이제 그 기념사 비슷한 네. 그 연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최초로 그런 국가 공식 행사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애국가 작곡가이고 또 애국자로 알고 있는 안익태 씨에 대해서 안익태 씨는 1940년도에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그 친일뿐만 아니라 친나치 행각을 한 그런 반역자다. 네.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런 반역자가 만든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고 그리고 그 애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리아의 군가를 표절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애국가를 또 일본을 찬양하는 또 그러한 음악으로 막 변개했다가 다시 해방 후에 다시 애국가 그 국가로 만들고 하는 그런 표절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버리셨죠. 네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나요? 안익태 후손들이 법적인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김원웅 회장님이 그 얘기를 그 8.15 기념식에서 한 번 하고 말았으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후로 온갖 방송에 다 출연해가지고 네, 저희 쪽에 나오셔가지고 저희에서도 이제 그 했었죠. 발언을 아주 더 세세하게 계속하고 다니셨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작심을 하고 하셨던 일 같은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안익태 씨의 조카라는 분이 음, 김원웅 회장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발을 해버렸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 한 11월 말경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5월 초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단은 종결이 됐는데요. 근데 하지만은 그 고소인 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소인 측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의 제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거는 네, 이제 네. 검찰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안익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안익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뭐 그 시절에 1세대 음악가들이 거의 그렇듯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뭐 찬송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을 접했고요. 이제 큰형이 안익삼이죠. 큰형이 이제 바이올린을 사줘가지고 음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펫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이러는데 일본의 그 도쿄에 가서는 첼로를 전공을 했고요. 미국에 가서는 이제 그 첼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 음악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그 필라델피아 이런 교향악단에 입단까지 하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닉테, 일본 이름으로는 에키타이 안입니다. 아닉테의 그 친일 친나치 반미족 행위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죠. 말 네. 나온 김에 1906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고요.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숭실중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 독립 그 운동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하고 또 미국으로 유학하고 집이 1937년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1937년에는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친일 친나치 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1938년에 한국 한상곡을 초연을 하는데요. 이때에는 애국가 선율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는 1935년에 작곡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한국 한상곡을 유럽에서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는데, 곡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요. 우선 에키타이 안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8년입니다.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학원에 가요. 거기에 가는데 이제 이게 일본 공사관이 추천을 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거기가 이제 클래식의 본고장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이니까 1938년, 39년 요렇게 1년 학기 동안의 등록 서류에 처음에는 안익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출생 연도를 보시면 191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살 어리게 속여요. 독일 가서도 이거는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자기 나이를.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조금 더 그 지원을 오래 받기 위한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38년, 39년 학기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 학기인 39, 40 학년도에는 에키타이라고 일본식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거는요. 종교를 적는 난이 있는데 본인과 모친은 개신교, 부친은 불교라고 썼거든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름은 일본식으로 바꿨지만 근데 그 다음 해인 1940년, 41년도에는 이걸 전부 신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신도라고 하면 그렇죠. 일본의 전통 신앙이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의 정신 어떤 생활을 바탕이 되는 그 신도인데, 근데 이 이제 아닉테 대부분의 친일 음악가들을 옹호하는 이론이 그 시절에 누가 친일 안 했냐,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이제 유학생이잖아요. 뭐 유명한 음악인도 아직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신도로 자기가 그 종교까지, 게다가 이때 이미 부친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누가 강요해서 할 리는 없죠.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금 더 지원을, 그러니까 일본이 지원을 해야 유럽에서 공부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940년에서 46년까지 뭐 헝가리,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등 이런 거 유럽 등지에서 이런 에텐라쿠, 한국 강상곡 이런 여러 가지 곡들을 공연을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쿄쿠토, 이게 극동이라는 일본 말이죠. 만주국, 토화는 동화입니다. 대동화 뭐 이렇게 할 때 동화요. 이런 곡들을 연주를 하는데 뒤에 이 세 곡은 사실은 한국 한상곡을 그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처럼. 가장 많이 지휘한 곡이 에텐라쿠입니다. 이 곡은 일본의 궁중음악 가가쿠라고 합니다. 악. 이 중에 이제 에텐라쿠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한 곡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지휘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친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닉테가 활동했던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추축국이고요. 아니면 나치 독일의 점령지, 그때 당시에 파리 이런.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이제 그 추축국에 가입은 안 했지만 프랑코 독재 시절이라서 나치하고 예, 가깝죠. 그 추축국과 가까웠죠. 추축국 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가까운 유럽 나라들에서 이제 친일 음악 위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1940년도에 루마리아 부쿠레슈트에서 교쿠토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애국가가 포함된 4장의 선율이 생략이 됩니다.
애국가가 없어져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겠는데 그 애국가 일부 선율이 들어가거든요. 합창 부분에. 근데 그게 이제 38년에 초연될 때는 기악으로 이 선율이 들어갔는데 40년대에 빠진 게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때 빠진 게 아니라 이미 1940년도 10월에 그러니까 한 달 채 못 전에 한 보름 전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도 교쿠토가 연주됐거든요. 이때 최초로 연주되거든요. 교쿠토라는 이름으로는 이때 이미 빠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하기는 이때 사악장에 있던 애국가 선율이 불가리아 군가의 그 오도브루잔스키 크라이 그 도입부하고 거의 똑같다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으면 저기 불가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알겠죠. 저거 우리 군가하고 우리가 완전 표절했네. 너무 예. 너무 똑같다. 어떻게 된가 이렇게 될 거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부러 빼고 연주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때 그런 이유로 애국가 선율을 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년에는 그 루마니아에서 그때 이제 루마니아 시각으로는 11월 2일인데 일본 시각으로는 이게 11월 3일이고 이때가 명치절이거든요. 그 천황의 생일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일본의 명절. 예. 이때 일본 공사관에서 이제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기묘가요 제창할 때 아닉테가 피아노를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에하라 고이치하고 처음 만나요. 에하라 고이치는 다시 또 볼 텐데 그리고 이날 오후에 에텐라쿠하고 교쿠토를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42년에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나에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일본 축전곡을 이제 재연을 하는데 지휘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 위촉을 한 겁니다. 슈트라우스한테. 대일본 제국 2600년 기념 축전 음악이에요. 요 대일본 제국 2600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편에 또 제가 이제 언급을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때 슈트라우스가 자기 악보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씁니다. 삼가 천황폐하께 최고의 공경심을 담아 헌정하나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니테가 그때 아니, 아니요, 그 슈트라우스가. 슈트라우스라는 아, 당시 독일 최고의 음악가였는데 네. 일본 정부가 2600년 기념 일본 그 음악을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진 그렇죠. 그런 음악가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슈트라우스는 엄청난 존경을 담아서 그렇죠. 그 물 주니까. 그 음악을 납품하는 예. 게 당연하죠. 이게 이제 독일 협회.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기관인데 이 지원으로 이 음악회 자체가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일과 친나치가 다 있는 거죠. 이때 그 일본 제국주의하고 나치하고 친했던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하라 고이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 굉장히 아니테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동영상에서도 보실 겁니다. 이 사람 이제 동경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요. 만주국 그 개국 이후에 하얼빈 특별시 부시장을 역임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주 베를린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38년, 그러니까 만주국을 독일이 승인을 해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타이틀은 공사관의 참사관인데, 했던 역할이 뭐냐면 주독 일본 첩보기관의 총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직위를 가지고 주로 경제 무역이라든지 문화 프로파간다, 첩보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죠, 말하자면. 근데 아닉테가 바로 이 사람의 사저에서 1941년 말부터 44년 3월 초까지 2년 남짓을 2년 반 정도를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텍사스 대학의 팀 잭슨 교수가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때에 그 에하라를 통해서 일본은 왜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네. 하얼빈에 있었잖아요. 하얼빈에 부시장을 했잖아요. 에하라가.
이때의 정보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체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공유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가장 주요 핵심 인물이었던 에하라 고이치의 그 사주에서 살면서 지원을 받았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어떤 그 비난받을 만하죠. 그렇죠.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랬을 리가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1942년에는 그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요. 그 독일 베를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만주국 동영상에 나오는 바로 그 만주국을 지휘를 합니다. 이게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드디어 사악장에 합창이 들어갑니다. 이 합창의 가사를 바로 에하라 고이치가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만주국을 찬양하고요. 추축국 3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3국의 동맹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에 힘입어 가지고 그 이듬해인 1943년에는 제국음악원 회원증을 받습니다. 이 제국음악원이라는 데는 나치의 그 괴벨스 아시죠? 네. 괴벨스 없이 히틀러 없다 이런 말 우리 알잖아요. 그 지금도 문화 프로파간다 쪽에서는 거의 괴벨스가 지금도 교과서처럼 활용이 됩니다. 대중의 심리를 너무나 이 사람은 그 문화 예술을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 1등 공신인데 바로 이 괴벨스가 총재로 있습니다. 그 총재로 있는 제국문화원의 산하 기관이죠. 그러니까 나치의 프로파간다의 가장 핵심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회원증을 발급받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 그때 유럽에서 활동하려면 하고 다 뭐 그럼 받아야지 줬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익대밖에 없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음악가는.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에키타이안이 네. 그 당시 나치 독일의 그렇죠. 그 제국 음악원인가요? 예, 회원 제국 회원으로. 음악원의 회원이었을 거예요. 예.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그렇죠. 네. 앞으로도 조선 없겠죠. 사람. 앞으로도. 조선 대세.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원증에 네.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안 에키타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도 생년월일이 1911년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평양 출신이잖아요. 근데 동경이라고 적어요. 출생을. 국적은 뭐 당연히 일본이고 그때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국 영역 내에서 근로 허가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네가 음악 활동을 해서 돈 버는 거 우리 허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흠결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 나치의 그 어떤 이념과 부합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발급받고 그 다음 해인 이제 1944년에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베토벤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에 그 지휘를 합니다. 베토벤 곡을 지휘를 하는데 히틀러 생일 당일하고 그 전날은 카라얀이 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아닉테가 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실 독일이 패망이 짙어갈 때거든요.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감행이 되잖아요. 6월 달에. 네, 6월 6일에.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닉테가. 그러니까 바로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으로. 왜냐하면 스페인은 그때 추축국은 아니었고 여러모로 이제 스페인이 가장 도망가기가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글로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로 가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또 에텐라크, 항곡, 강상곡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합창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걸 음악학자들이 이건 연주상에 합창이 워낙 대규모라서 어려워서 뭐 그렇다 이런 이제 또 쉴드를 치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부터는 이제 만주곡을 찬양하는 내용을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졌잖아요. 독일도 지고 일본도 그렇죠. 졌으니까. 그리고 46년에 로리타 탈라베라라는 그 스페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마요르카에 정착해서 거기에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아닉테가 우리가 이제 배워왔듯이 엉터리로 배워왔듯이
진짜 애국자였으면 해방이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귀국을 당연히 해야죠. 귀국해야죠. 와야죠. 그죠? 그리고 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모친과 그렇죠. 형제들이 다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다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와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예, 안 오고 1955년이나 돼서 오는데 왜 오느냐 하면 이승만이 초청해가지고 이승만 제80회 탄신 경축음악회 여기에서 한국한상곡 지휘하려고 오는 거예요. 계속 스페인에서 살았던 건가요? 계속 네.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드디어 만주국의 그 합창이 있었던 사학장에다가 드디어 이제 애국적인 노랫말을 얹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그 파렴치한 그 행위인 거죠. 바로 이 가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1954년에 이 사람이 습작 노트라는 게 있어요. 습작 노트. 예, 안익태의 습작 노트에 보면 그 뒷부분에 자필로 그 가사 초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55년에 문화 포장을 받습니다. 공부처로부터. 그리고 60년에 다시 와서 또 한국한상곡을 기념하고요. 이승만 생일에. 아, 참. 예. 그 55년도에 이승만 그 대통령 80주년. 80주년. 예, 예. 그 음악회 지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문화 포장을 받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최근에 확인된 사실인데 모든 훈포장은 왜 수여를 했는지 사유가 그게 예, 예.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 55년도에 도대체 그걸 왜 받았는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사유가 공란이에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하시겠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 번 예. 또 훈장을 받거든요. 네. 그게 1962년. 62년이죠. 예. 그것도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이 그냥 그 훈장만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익태 씨가 받은 두 건의 훈포장은 사유가 없는 훈포장입니다. 아니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도 사유가 분명히 그렇죠. 있잖아요. 표창장도 그렇고. 국가에서 훈장을 주거나 포장을 주는데 이게 사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예. 대통령 뭐 80회 생일날 예. 음악을 연주했다라는 사유로 포장을 주려니까 좀 민망했어. 사유를 남기기가 그렇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62년에도 그 박정희를 위해서 한국한상곡 이렇게 하고 또 레코드 선물하고 지휘봉도 막 헌정하고 이러면서 이 훈장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그것도 이제 그 구테타의 그 지도자잖아요. 네, 그때 박정희. 박정희 소장이. 예.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가,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음악회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막 지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하잖아요. 예. 그 그럼 음악회 그 공로로 훈장을 그렇죠. 준다라는 기록을 어떻게 남겨요? 그 음악회 어. 그 제목 자체가 5.16 돌맞이 축하 음악회예요. 아주 노골적이죠. 예, 그렇죠. 5.16 쿠데타 예. 1주년 기념이네요. 근데 이때에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한상곡을 연주하다가 단원이 실수를 하니까 연주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안익태가 지휘하다가 이런 일 진짜 거의 세계사에도 드물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막 단원들을 막 이제 뭐라 그러고 혼내키고 예. 연주를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 연주 중에 그 객석에 관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아나무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 좀- 같았으면은 그거는 아주 네. 슈퍼 갑질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16 기념 1주년 기념음악회에 거기 박정희가 안 나왔나요? 안 나왔을 리가 있나요? 있겠죠. 박정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자세한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기사화됐고요. 네. 이때에 이제 안익태가 줄기차게 유럽에서도 자기 꿈이 뭐였냐면 베토벤의 합창하고 같이 연주하자 이걸 계속 자기가 원해왔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베토벤 그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이 67분 정도 돼요. 이거 같이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 좀 가소롭잖아요. 유럽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작품가 이제 애송이
작곡가가 같이 자기 작품을 올리겠다. 근데 바로 이때에 그 꿈을 이루는 거죠. 5.18 축하음악회에서. 그래서 자기 합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네. 그때에도 너무나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사악장만 같이 아, 했던 거죠. 합창 부분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해방 후의 행적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런 이제 안익태의 성격적인 면하고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음악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불화가 좀 많이 컸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터진 것이 이제 그 서울 국제음악제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불화가 커졌는데 1964년에 3회 때 이게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초청한 연주자들하고도 트러블이 막 있게 되는데 이때에 불가리아 대생의 피터 니콜로프라는 지휘자가 기자회견 중에 그 안익태 애국가 우리 군각 표절한 거다 하고 이제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처음으로 표절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1964년.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에 이제 안익태도 자기도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지병이 악화가 되고 이러면서 그다음 해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한 다음에 1965년 9월에 사망하는데 그다음 달에 문화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죠. 인종문제연구소에. 예,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김원웅 광복회장 고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안익태 씨의 그런 어떤 친일 행각과 애국가의 표절 이제 관련된 그 많은 문헌들 뭐 단행본과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원래 변호사들이 사건 맡으면 열심히 공부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익태 씨와 애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조금 거들 수가 있는데 그 김정희 교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안익태 씨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10년 동안 수학을 하고 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8년 동안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1965년 스페인에서 죽을 때까지 끝끝내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아요. 예. 이제 이런 행적이 과연 그분이 정말 애국자 맞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하죠. 그렇죠. 귀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1944년에 이제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막 그 노도와 같이 네. 유럽에 상륙해서 막 독일부터 점령해 가잖아요. 그때 그냥 그 가까스로 그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코 스페인은 프랑코 장군이 스페인 내전을 할 때 그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엄청 도와줘 갖고 네, 정권을 잡았던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코 정권의 보호를 받았는데 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도 10년 동안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작곡했던 그 악보들을 다 없애요. 아, 네. 악보를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그 증거들을. 그래서 만주국의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예, 전부 다 과거를 세탁해버린 지우는 거죠. 그런 심지어 일을 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에키타이 아니 철저하게 몸조심을 했냐면 스페인이 프랑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럼에도 1955년 전까지 프랑스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 가면 이제 나치 전범으로 체포될 그렇죠. 위험이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55년도에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생각이 한국 전쟁도 판단이 끝나고. 드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때는 그 냉전이 굉장히 심화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나치 전범의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제는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국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 뭐 아예 가동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그렇죠. 친일 문제가 네. 언급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6.25가 끝난 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반공 뭐 이제 이런 일변도 그렇지. 있기 아. 때문에 본인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은 그래도 55년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62년도인가요? 예, 박정희 때. 박정희 때 네. 그때 또 이제 한번 와서 하고 뭐 그리고 나서 한국은 자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해마다 자기 죽는 그 해까지도 해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음악회를 전국 그 순회 공연 음악회를 지휘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62년부터는 해마다 오기는 했어요. 62 서울 년부터. 국제음악제 네,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에하라 고이치라는 네네, 에하라 자가 고이치. 나오죠. 에하라 고이치 집에서 베를린에서 2년 6개월간을 그 집에서 기숙을 하거든요. 네. 그 대단히 큰 신세를 졌죠. 그런데 에하라 고이치가 당시 유럽 주재 일본 스파이 총책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네. 후에 그 기밀 문서가 해제돼 갖고 밝혀졌는데 왜 안익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세를 졌느냐의 이유에 대해서 그 안익태 씨 에키타이 안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두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하라 고이치의 동생이 그 안익태 씨하고 일본 그 음악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 동문이었어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상식적으로. 네, 그러게요. 동생 친구도 아니고 네. 동생이랑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스파이 총책이 네.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될 자기 집에 음. 어떻게 생면부지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살게 해요. 그런데 뭐 좋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2년 6개월이나 그렇게 신세를 진 에하라 고이치를 매년 그 에키타이 아닉테 씨가 죽을 때까지 매년 일본에 방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하라 고이치는 동경제대를 나온 변호사거든요. 그 사람은 1969년도에 동경에서 죽어요. 단 한 번도 에키타이 에하라 고이치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찾아가지 않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면 혜택을 입었다면 네, 인간적인 혜택을 입었다면 인간적인 관계로 네. 그런 신세를 졌다면 당연히 일본에 가면 방문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죠 뭐. 에하라 고이치는 확실한 스파이고 예, 이제 안익태는 그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뭐 예. 문화 프로파간다 용역 이런 것들을 음. 집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그 이제 숭실대 딱 들어가면 안익태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익태 기념관 간판을 내려요. 음. 2020년 11월에. 그러니까 숭실대는 숭실대 출신의 아주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네. 안익태 씨를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익태 기념관이 바로 정문 앞에 잘 보이게 들어가면 있었어요.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을 언제 내렸죠? 2020년 11월에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거기 조만식 선생이 아마 그 학교 네네네. 출신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조만식 많아요. 기념관도 수십 있죠. 명이 되는데 네. 그 독립 운동가들의 어떤 저 기념비를 세워요. 네. 예. 지금 세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올해 초에는 그 항단연 그러니까 사단법인 항일 독립 선열 선양 단체 연합 네. 여기에서요. 그 문체부에 안익태 서문 박탈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요청이 관련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운 박탈을 요구하면서 왜 안익태 씨가 훈포장을 받았는지 사유를 보자 했더니 네. 드러난 거예요. 사유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났군요. 네. 근데 이제 이 항단연에서는 2017년에도 그 인천 김성수 고대 설립자의 그 서운을 박탈을 한 네. 전례가 네. 있죠. 네. 예. 있죠. 그 선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일 진나치 행위 입증 만약에 되게 되면 바로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애국가 철폐 이제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입증은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 사자 명예훼손죄의 쟁점은 안익태 씨가 과연 그 친일 친나치 행각을 했느냐라는 여부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애국가의 표절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아하.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뭐 예술의 예. 자율성이라는 그런 예. 부분으로 뭐 문화예술인들의 당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작곡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예술인 패스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예술인인데 네. 공연도 이제 매년 여러 네. 번 하고 우선 예술이라는 것의 정의가 인간의 삶과 연관된 모든 주제를 네. 어떤 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또 소통하는 그것을 이제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인간의 마음, 정신, 영혼 이런 거에 어떤 영양소, 윤활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아 성취라는 이제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가진 그런 속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이런 특성을 가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절대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어떤 그 세계적인 세계사를 바꾼 혁명의 순간에 항상 노래가 있었잖아요. 라 마르세이즈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수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예술이. 특히 이제 노래,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미적인, 감성적인, 또 직관적인, 또 상징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입을 위한 행진곡, 그 홍콩 민주시위 때 부르고 막 이랬듯이. 그리고 저 남미의 그 뭐 기차는 8시에 떠나고 이런 노래 우리가 부르고 이러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미적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자신의 행위가 이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대해서 항상 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예술 활동이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 해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를 받은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철회를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적인 비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처벌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음악학 박사인 우리 김정희 교수님은 저렇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제 생각은 뭐냐면 누가 아니케 씨가 음악가로서 예술 활동을 한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술 활동을 한 것을 비난받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음악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침략국인 일본의 이익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예술을 빙자해서 했고요. 이제 가령 그런 거예요. 그 만주 환상곡, 네. 그러니까 1942년 9월 달에 그 만주국은 일본의 그 괴뢰 국가잖아요. 그냥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그렇죠. 예. 그 만주국 창설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자기가 코리안 환타지로 작곡을 했던 바로 그 음악을 만주 환타지로 바꿔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애국가라고 부르는 그 선율에다가 아까 전에 그 일본 스파이 총책 에아라 고이치라는 사람이 쓴 가사를 붙여가지고 합창을 연주하거든요. 그 합창의 가사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네네. 예, 그거 그러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거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주축국들은 힘을 합쳐서 단결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세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무슨 예술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변명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가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죠. 단 4년 동안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4년 동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나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프랑스는 처절한 반성을 하죠. 그리고 12만 명의 예. 친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단을 합니다. 처벌을 네. 하죠. 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는 4년 동안 12만 명을 처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35년, 36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100만 명도 넘는 거예요. 음. 그 기준으로 그렇죠. 한다면. 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친일파들도 제대로 처벌받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단 한 명도.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변호사라면서 이혼 사건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예컨대 결혼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부부가 그냥 뭐 파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와요 변호사한테. 그러면은 도대체 배우자한테 불만이 뭐냐? 그거 써갖고 와라. 그러면 이만큼 써갖고 옵니다. 그런데 한 20년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제 파경이 돼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그럼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써와라. 그러면 몇 장 안 돼요. 그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의 어떤 강점, 지배를 오래 받아버리면 그것이 일종의 어떤 그 생활이 돼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물들어버리는군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은 뭐 아니 그 뭐 친일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친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반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래 가지고 반역에 대한 감이 무뎌져 버리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과 비난 당하는 사람들이 믹스가 돼 버리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반역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본에 그냥 그렇죠. 그냥 빌붙어서 아니면은 저항하지 않고 체념하고 산 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반역을 단죄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였죠. 네, 네, 그렇죠. 자, 애국가에 대한 어떤 좀 비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애국가가 예, 이제 예. 표절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애국가 표절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4년에 네, 그 피터 니콜로프. 예, 니콜로프가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에 이제 화면을 좀 볼까요? 네, 표절을 최초로 주장한 게 이제 피터 니콜로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스 크리만리에프라고 이 사람도 불가리아 태생이에요. 이 사람이 악보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선 씨가 표절이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웨이드라는 이제 미국의 작곡가인데 코리안 타임스 이런 데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논문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표절을 입증하는 최초의 논문을 미국인이 써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모윤숙을 비롯해서 그쪽 안익태 재단 그 기념사업회 그쪽에서 공석준이라는 전 연대 교수 지금 이제 사망했는데 이분한테 반론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공석준 씨가 표절을 부정하는 반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원 선생이 그래도 표절 의심이 된다라는 글을 쓰긴 하는데 이제 노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한국 근현대 음악사를 주로 하신 분이라 음악 분석 쪽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분석 쪽의 논문은 못 쓰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음악계에서는 본격적인 분석 반박 논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표절 시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음악계에서는 아닌 걸로 일단락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허영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이종우라는 분이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음악가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파리에 그 놀러 갔다가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갔다가 그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를 연주를 듣게 돼요. 이거 우리 애국가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파헤쳤어요. 그래서 뭐 한국을 속인 거짓말 이런 책을 내면서 거기에 안익태 애국가 표절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요. 그게 2015년이었네요. 예, 네.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계속해서 그 음악을 전공을 제가 이제 그
뒤늦게 했거든요. 33살 때부터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 전공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우리 음악계 분위기 자체가 물론 이제 저도 전문성도 쌓아야 되고 이래서 못 쓰고 있다가 2019년에 이제 그 100주년 3.1운동 임정 100주년 하면서 그 한신대 이혜영 그 부총장님의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다시 우리 그 친일 문제가 막 사회적으로 뜰 때에 그때 이제 시기가 됐다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낸 게 1919년에 작년도. 내고 네. 그 19년 12월에 올라갔는데 이거 그리고 올해에도 한 편 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국가의 표절 여부를 예, 음악학적인 그런 그렇죠.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초로 그렇죠. 입증을 해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표절과 관련돼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1935년 11월에 이게 작곡이 됐다. 근데 안익태가 유럽에 간 거는 3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다. 불가리아 가기 전에 작곡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와요. 그리고 이제 이혜영 교수에 의해서 35년 12월 28일에 초연이 됐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애국가가 작곡되고 연주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석준의 아까 그 공석준 그 표절이 아니다라는 주장 논문에서도 독보 즉 악보를 읽고 참고를 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그 김경래 씨라고 있어요. 안익태 평전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여러 권 쓴 분인데 거기에 어떻게 쓰냐면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할 무렵에 그는 무려 40여 개국의 국가를 수집해서 연구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요, 가곡, 성가곡 전부 모아가지고 애국가 작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불가리아의 그 오드 우르잔스키 크라이는 지금도 즐겨 연주되는 곡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접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익태 애국가 우리가 뭐 다 아니까 네. 별로 부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닳도록 알고 이게 있는 노래니까. 이 선율이 A라고 하면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B입니다. 네. 그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C고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거는 두 번째 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B입니다. 그래서 A, B, C, B 이런 구조입니다. 오브르잔스키 크라이 한번 볼게요. 솔, 도, 시, 라, 시, 솔, 솔, 도, 도, 레, 레, 미, 파, 미, 레, 도, 시, 솔, 도, 도, 레, 미, 도 여기 이 첫째 줄이 A라면 두 번째 줄이 B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여기까지가 큰 A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단조로 바뀌어요. 따단 따라라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들은 사람들이 뭐 앞에만 좀 비슷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 도브르잔스키 크라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닮은 게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만 애국가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르다는 거죠. 보시면 자 이것이 이제 그 제가 악보를 그래프화한 그림입니다. 위에 파란색은 애국가고요. 밑에 빨간색은 오 도브르잔스키 크라이의 선율입니다. 불가리아 군가. 예. 네. 불가리아의 군가죠. 자, 애국가는 강박으로 시작하는 센넥이라고 합니다. 강박으로 시작하는 갖춘 마디고요. 요 오 도브르잔스키 크라이는 못 갖춘 마디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빰빠바밤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석주는 이게 강박과 약박이 전부 어긋나는데 무슨 표절이나 이런데 그 말이 안 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제가 지금 바로 편곡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강약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국가가 아닌 다른 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표절 여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표절을 이야기할 때도 A라는 소설이 있고 B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앞뒤 문맥이 같다. 이러면 이게 표절이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흐름이 같고 음정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절반이 넘어간다. 표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하나의 음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옥타브 내에서도 한 옥타브가 12 반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옥타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2가지거든요. 그러면 4개의 음이 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12가지예요. 그 다음 12가지, 12비의 4승이 됩니다, 벌써. 첫 마디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도가 반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표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저 애국가는 4개 소절로 그렇죠. 구성된 노래인데 예. 거기에 무려 3개 소절이 그렇죠. 그 선율과 리듬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리듬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리듬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아리랑도 원래 3박자지만 4박자로 부를 수 있듯이 리듬은 별로 근데 중요하지 선율이 않고요. 상당히 그렇죠. 유사하다. 선율형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메이저가 마이너가 되거나 마이너가 메이저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 선율형이 똑같으면 조성을 바꾸거나 키를 바꿔도 네. 그건 표절이거든요. 네. 그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똑같은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연결한 것들은 음정까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거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살짝 변주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A, 그 다음에 여기 B 완전 똑같고요. 아까 오 도브라잔스키 크라이가 보시면 A, B, B, B가 반복됐지 않습니까? 요 B와 B 사이에 C를 넣은 것 뿐이에요. 그게 무궁화 삼천리 화르강산이에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그 김경래 씨의 무슨 그 안익태 뭐 전기 같은 거 보면 예, 19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5년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예. 전 세계의 유명한 무슨 뭐 예, 예. 국가나 민요나 이런 것들을 뭐 40여 개국의 노래들을 수집해서 결국 예. 뭐 무슨 뭐 신의 계시를 받듯이 애국가를 완성을 예. 했다라고 그렇게 써 그러니까 있잖아요. 앞에는 다 했는데 수년 동안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후렴을 완성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로 완성했다. 그 부분이 바로 무궁화 삼천리 화르강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원래 표절이 네. 그러면 여러 노래를 수집을 했으면 좀 조금씩 베끼면 되는데 아니 왜 어떻게 하나를 저렇게 그게 쉽지가 않은 몰빵을 게 해버리죠? 그 음악이라는 것도 네. 맥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에 좋은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악보상으로 제가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또 20살 시절에는 그 이과 나와서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좀 수학적으로는 음악인 치고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했을 때에 일단 4분의 3이 비슷하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그냥 그림상으로도 맥락과 음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게 전체 출연음 57개 중에 33개입니다. 이게 58%예요. 58%는 완전히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살짝 뭐 약간 2도 높인다든지 뭐 하나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7개 중에서 41개가 비슷합니다. 이러면 72%가 돼요. 그래서 일치도는 58, 유사도는 72. 지금 이렇게 유사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표절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또 1등보다도 이거는 훨씬 확률이 더 낮은 거거든요. 저 표절도 유사도가 52%또 58%. 완전히 일치하는 게 58%고요. 58%. 비슷한 것까지 포함하면 72%예요. 이거는 사실 음악을 하는 분들한테는 나올 수 없는 그렇죠. 말인데. 표절이 아니면 근데 우리 불가능한 김정희 거죠. 교수님은 학부 때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퍼센테이지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김정희 교수님 같은 분도 아마 앞으로 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도브르잔스키 크라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료 한번 그 띄워줘 보시겠어요?
음악과 같이 앞부분은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완전히 완전히 똑같죠. 똑같아요. 예. 네. 예. 그다음에 뒷부분도 네. 사실 여기 아까 이제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자 방금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아시겠죠? 들으셔도.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소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악보를 보시면 미파미레도 시솔도도레미도 이런데 애국가는 솔파미레도 시라솔미솔도렐레미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음의 음고를 살짝 높인 겁니다. 야. 혹은 첫 음 앞에 그 위에 있는 음을 하나 추가한 걸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네. 똑같고 그 다음에 미파미레도 시하고 솔 사이에 시라 하나 끼워 넣고 솔과 솔 사이에 미 하나 끼워 넣고 이런 식입니다. 저게 그러면 표절을 좀 숨기는 뭐 그런 테크닉 같은 겁니까? 숨기는 테크닉이라기보다는요. 노랫말이 있으니까 원래 거 그대로 하면 노랫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랫말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추가한 거죠. 약간 변주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표절로 인해서 이제 그 애국가에 여러 가지 음악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이거는 제임스 웨이드도 지적을 했던 건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되는데 동해물과 할 때 두 번째 음에 부점이 붙잖아요. 이런 음악적으로 여기 악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강박에서는 이런 음형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 도르잔스키 크라이는 그게 맞아요. 하나, 둘, 셋, 빰, 빠바밤, 빰빰 하고 원래 이게 그 목화춤 마디로 진행돼야 맞는 거죠. 근데 목화춤 마디로 된 원곡을 그냥 가춤 마디로 1박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동해물이 돼야 되는데 동과 해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물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네. 그 이제 작고하신 그 전 그 서울대 국악과 교수 장상훈 교수도 지적을 했어요. 이 사람 유럽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말을 이해를 못하나 보다. 아이 그럴 리는 없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노래를 작곡할 때는 노랫말을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이 노래의 가장 큰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노랫말에 대한 이해가 동해물이 동과 해물로 나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그다음 건 더 심각해요.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고 군산이니까.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건데 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계곡으로 푹 꼬꾸라졌어요. 오히려 그러네. 이렇게 백두산이 이렇게 작곡하면요. 이게 콩쿨 나가면 이거는 예선 통과도 못합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작곡의 기분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원곡을 변주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음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선율의 흐름상 뭐 솔도시라 도솔 레솔 뭐 이렇게 하면 어색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또 아까 오 도르잔스키 크라이 들어보셨을 때는 그 행진곡이지 않습니까? 군가니까. 그러니까 활기차고 좀 그 멋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멋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애창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애국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기를 좀 느리게 더 하고.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건 무슨 이상한 찬송가처럼 만들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거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건 서양 음악을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한국적 정체성은 없는 거고요. 우리 장단도 아니고 우리 가락도 아니고 지금 뭐 그 사장조의 그러니까 G 메이저의 4분의 4박자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서양 음악이거든요. 그 기백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 그 템포가 느려져 버리니까 그 장음하고 활기찬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악적으로 해방 이후에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것들이 다 표절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작사자하고 노랫말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작사자가 뭐 윤치호다 안창호다 뭐 이런 그 논란이 많은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그 작사라는 것이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한제국 시절에 수십 곡의 그 애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90년대에 이미 애국가 제정 운동을 독립협회에서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이런 데다가 막 사람들이 막 투고를 하거든요. 그 수십 종이 있어요. 그 가사 노랫말이. 그러니까 악보는 없죠. 그때 이제 악보가 아직
보편화되기 전이라. 그리고 이제 1900년대 가면 애국가 가사짓기 운동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뭐 무궁화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궁화 삼천리 이런 것들이 노랫말이 이미 나와요. 지금 애국가 이 작사가 확립된 게 1907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창작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어줬는지는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무궁화가란 건 무궁화가 해가지고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여러 곡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899년 6월에 배제학당 방학 예시에서 무궁화 노래가 이미 나와요. 그때 이미 그 무궁화 삼천리가 나오고 1903년에 그 기설이라는 필사본 책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애국 충성가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벌써 동해물과 백두산의 해돋고 달뜨니 동해물과 백두산도 이때 이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애국가 노랫말은 상당 기간 동안 집단 창작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뭐 그게 윤치호든 안창호든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제 고 노동은 교수님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든지 간에 이게 도대체 내용이 이미 해방 직후에도 이건 새 시대에 맞는 노래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벌써 해방 직후에 이미 나왔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소모적이죠. 일본 국가는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시 끼게 낄 때까지. 이게 좀 이렇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데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렴. 차고 넘치도록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커져가는 이게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고. 다 뭐 말라버리고 닳아버리고 이런 소모적인 표현이 지적이 됐고요. 또 이제 뭐 최근까지도 무궁화 삼천리 뭐 하느님 보아서 이런 거에서 무궁화가 국화로 합당한가? 왜 우리 국토가 삼천리에 국한돼야 되냐? 또 뭐 하느님 이러면 특정 종교 연상시키다 이런 이제 문제지가 돼 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르도 이게 철갑 이런 것들 너무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게 윤석준 씨가 이제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임진왜란 때 쓰던 단어예요. 그렇죠. 3, 4절은 완전 진짜 충성을 맹세하고 욕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지난 시대의 산물이란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그때의 애국가라는 것은 아직까지 백성들이 그 임금을 국가로 생각할 때잖아요. 그 시절의 정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역사 없죠.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런 거 얼마나 정말 5,000년 전에 홍익인간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건데 그거 없고 우리 철학도 없고요. 자부심도 없고 이상, 비전 이런 것이 없어요. 시대 정신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했던 우리가 논할 필요 없이 마땅히 폐기 처분해야 된다. 지금 21세기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음악적 정체성이죠. 노동원 교수가 이거 뭐 가사 떼어내면 이게 어김없이 서양 음악이다. 그 뭐 원곡이 서양 음악이니까요. 중국의 국가는 중국의 궁조로 되어 있습니다. 궁조 자기들의 전통, 아악에 쓰는 전통 그 음계거든요. 일본 국가는 레로 종지하는 율선법입니다. 이게 일본의 전통 선법. 일본의 아악에서 주로 쓰는 선법이거든요. 근데 아닉대 애국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G 메이저의 4분의 4. 화성법 체계로 반주 붙고요. 완전히 서양 음악이죠. 말의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법과 국문법 다르죠. 음악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어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아닉테 애국가는 서양 음악의 고전 낭만 시대의 그 어법으로 충실합니다. 그걸로 구성이 된 거고요.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절의 결과고요. 만약에 국가가 노랫말이 국가나 애국가가 노랫말이 영어로 돼 있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요? 그렇죠. 그건 못 받아. 못 받아들이죠. 네, 그럼- 마찬가지 음악도 그렇다는 거죠. 네. 음악도 중국은 중국답고 일본은 일본다운데 우리는 우리답지 않다.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음악은 한중일이 이렇게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과도 굉장히 달라요. 제가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또 그 그룹 사운드 활동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음악 클래식 다 하고 마지막으로 국악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작곡하게 된 이유도 그거거든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한국적인 냄새가 좀 나야죠. 향기가.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반인들이 다른 나라 국가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올림픽이잖아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예. 선수들의 국가가 이제 연주가 되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다른 나라 국가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는 너무 장송곡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쫙 가라앉죠. 네, 쫙 가라앉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배울 때는 장엄미 뭐 이렇게 장엄하다 애국가는 네. 우리나라 애국가는 이렇게 장엄해서 좋다라고 예, 예. 그렇게 배웠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장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죠. 장성곡이었어요 장자만 예. 똑같아요 앞에 원곡은 안 그런데 네. 그게 템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에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로서 좀 적합한가 굉장히 조금 막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북한 국가를 그 이제 들어봤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주 활달하고 좀 뭐랄까요 진취적인 느낌은 나는데, 근데 좀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적인 어떤 느낌, 이거는 그거는 좀 예, 약하게 북한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죠.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북한 그 국가는 그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음악 어법 자체가 서양 음악 어법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서양 음악 어법이 어법을 북한 정권 차원에서 좀 장려한 측면이 있어요. 일반 인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로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전통 판소리나 서도소리 이런 것들은 얘 너무 양반들의 뭐 무슨 문화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판소리나 서도소리는 서민들이 즐기던 예술이었죠 원래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어렵고 또 비탄조가 많다. 이래서 이제 연주를 거의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음악 그 상황은 전통은 거의 전통 음악들은 거의 연주가 안 되고 맞아요. 그 북한은 가야금이나 이런 것도 예, 다 그냥 서양 악기처럼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배합 관현악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평균율로 12반음을 낼 수 있도록 개량을 해서 서양 오케스트라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 개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어떤 우리 문화적 정체성 이러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음악들이 남한에서 훨씬 더 지금 잘 전승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거는 또 이야기하자면 한참 걸리니까 다음에 한번 따로 하고요. 이제 애국가와 관련해서 해방 후에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거 연결된 문제인데 심각하게 제기된 게 두 가지 문제였어요. 첫 번째가 곡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작사자 문제였는데 뭐냐면 올드랭 사인에다가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동해물과 백두산하고 노래로 부를 때는 그나마 그래도 노랫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기악 연주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남의 나라 그렇죠. 노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음악인들한테는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뭐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던 차에 안익태가 이거 썼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정식으로 만들 때까지 이거 뭐 좀 과도기적으로 쓰자 그렇게 하고 그 임시 정부에서도 애국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시 정부에서 국가로 지정했다 이런 말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네. 네. 그 애국가를 바꾼 나라들도 있나요? 혹시 국가를 바꾼 나라도 있나요? 안 바꾼 나라가 드뭅니다. 아 그래요? 안 바꾼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 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 별걸 다 일본 남죠, 그죠? 네. 예, 프랑스 7번인가 바꿨고요. 독일이 3번인가, 미국 지금 2번 바꾸고 세 번째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고요.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빰, 중국도 서너 번 바뀌었죠. 그래요? 예. 국가가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애국가가 관습헌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저는 저 수도 이전할 때 관습헌법 때문에 이전 못한다 그런 그 헌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도대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전 사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애국가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거기에 근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법조인의 입장에서. 일단 법정 국가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관습헌법이다,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거는 뭐 이제 조선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네. 뭐 한 5, 600년 동안 계속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헌법적인 지위를 이제 그 갖고 있다, 얻었다 이제 이런 뜻이겠는데 뭐 애국가가 지금 만들어진 게 뭐 1935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후에 해방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막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화 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말 나온 김에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사실은 초기에 이제 그 작가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그 애국가는 그 2010년 7월에 국민의례규정 이건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네. 대통령령인데 그 제 272호 4조에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한다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무원은 지켜야 돼요. 근데 일반 국민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고 국민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할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그렇기 때문에 뭐 관습에 의해서 불려온 거지 그것이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법정 국가가 없어서 누리고 있을 뿐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제 대안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 제국 시절에도 수십 종의 애국가를 각 단위에서 선택해서 불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안익태 애국가는 철폐를 해야 되고 네. 무조건. 그 다음에 법정 국가 제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도기 동안은 각 단위에서 서로 애국의 마음이 생길 만한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좋은 노래들이 뭐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가로 그렇죠. 이제 뭐 예를 적당한 들어서 노래를 정해서 5.18 행사 때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네네. 불어온 것처럼 뭐 또 뭐 내 나라 내 결에 또 뭐 이런 상록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부를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리랑을 애국가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는 노랫말을 아하. 아리랑에 붙인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노래라는 게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노랫말과 아리랑 선율이 썩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단위에서 그냥 그거 부르고 싶은 사람 그거 부르면 되고요. 네. 아리랑 애국가 좋은 분들은 그거 부르시고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좋은 분들은 그거 부르시고 상록주 좋은 분들은 그거 부르시고 이런 식으로 자율에 맡기고 이제 우리가 법정 국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거 가야 그 된다는 거죠. 헌법도 그 개헌을 예. 하는데 그리고 뭐 한 그럼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엄청 여러 번 자주 했잖아요. 개헌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도 그렇게 고치는데 그 국가 새로 만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국가를 뭐 이렇게 그 트집을 잡아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명백한 흠이나 하자가 그렇죠. 발견된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고민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 형성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가에 관해 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법정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틀만 제시를 해보자면 우선 열린 구조,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발성, 열린 구조와 자발성에 기초해서 국민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지정해서 위촉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노랫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 건국 이념, 철학, 자부심, 이상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선율은 가장 한국적인 장단도 선율도 한국적인 한국의 향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사실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답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필요한 이제 거고 한국적인 선율이 좀 예. 진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진취적이어야죠. 왜냐하면
여기 자부심이나 시대 정신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거기 진취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해방 직후에 법정 국가가 논의가 지연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가 새 국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통일은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남북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특히 이제 시대 정신이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얼마든지 남북이 체제가 달라도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체제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 또 차이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의 유지, 계층, 국가, 인종 간의 평등과 평화, 생태계 보존, 회복, 경제적 정의의 실현, 광범위한 연대와 실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그런 이제 국가적 정체성을 담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 작사하는 분 머리 터져버리겠네요. 예, 작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노래는 작사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노랫말을 먼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곡이 나와야죠. 아하. 한국 환상곡을 조금 축약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한국 환상곡이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위의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광복회에서 작년에 그 동영상 입수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실까요? 아, 자꾸 까먹어. 네, 한국 관상곡은 코리아 판타지라는 이름을 이제 1938년에 초연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리아에서 연주될 때 사악장의 애국가 선율이 빠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와 만주국 코리아 판타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 코리아 판타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 변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사악장의 애국가 선율이 포함됐는데 교쿠토 토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일단 사막장에 있던 고종의 장례음악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사악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몽고 여행의 기억을 담은 뭐 음악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주국으로 가게 되면 이 그 사악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그 합창 부분 만주국을 찬양하는 합창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코리아 판타지로 다시 등장했을 때는 여기에 다시 애국가 선율이 포함되면서 애국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가사가. 자, 이 대본의 합창 부분입니다. 10년 세월 제국은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일본과 국권이 연결되었네. 뭐 독일이여 또한 이탈리아의 힘을 냅시다. 보라 저 만주 평원 위에 향기로운 난 환히 피었다. 이런 식이죠,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려한 강산 한반도 나의 사랑, 한반도 너희뿐일세, 무궁화 삼천리 나의 한반도, 영광의 태극기 길이 빛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안익태의 자필악보입니다. 자필악보 뒤에 습작노트 뒤에 메모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화려한 강산 한반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안익태의 초고를 나중에 누가 다듬어서 지금 가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합창 부분 내용의 변화를 보시면 만주국을 찬양하던 내용은 한반도를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요. 추주국 상국의 동맹을 다짐하는 내용은 애국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로 들어보실까요? 작년 7월에 그 광복회에서 입수한 바로 그 1942년 9월 18일에 연주된 만주국 그 지휘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시마 히로시 주독 일본 대사입니다. 전후에 A급 전범으로 기소되죠. 네. 이 사람은 그 독일에 있을 때 나치보다 더 나치즘을 신봉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이 사람이 에아라 고이치입니다. 바로 그 만주국 만주국 할빈 부시장하고 주독 그 스파이 했다는. 공사관 스파이를 참사. 공사관 참사를 하면서 스파이 총책을 했던 에아라 고이치고 이 사람이 만주국 공사인 여의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마지막 부분. 자, 이 장면 보시면 지금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가 일장기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만주국 국기죠. 지금 보시는 이게 만주국 국기입니다. 만주국 국기고 뭐 프랑스 국기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오족 겹화잖아요. 네. 그 어떤 5가지 색깔을 넣어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진한 부분만 보이지만 여기가 네. 양쪽에 노란색. 만주국 국기고 가운데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 영상이 딱 걸린 영상이죠. 그렇죠. 친일 나치 행각의 네. 증거로.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사실 우리 김원웅 회장님께서 작년 광복절 행사 때 이제 기념사에 안익태를 언급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신 있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안익태의 모든 친일, 친나치 그 행위에 가장 결정판이죠, 저게. 네. 예, 결정적인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비교해 보셨다시피 똑같은 선율에다가 만주국 찬양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애국적인 걸로 바로 이것이 안익태가 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뭐 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에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예. 뭐 저 친일 인명사전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4,800명 정도가. 4,800명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음. 저는 왜 수백 명으로 알고 있었죠? 아, 700 몇십 명으로 그거는 알고 이제 정부 공인 네네. 친일 반역자 숫자가 네. 한 700여 명 정도.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요즘에는 뭐 많이 빠져 있는데 교과서에 친일파들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들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그 매국 행위를 했던 자들의 어떤 작품이랄지 또 뭐 그런 작품은 뭐 소정주의 국화협회서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여러 음악인들의 작품 그다음에 미술인들의 작품들도 역시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화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홍남파 뭐 애국지사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이런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일 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것을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게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게 출발이고 그리고 사실 그냥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각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은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당시 어떤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과거에 뭐 예컨대 뭐 현재명 씨는 서울대 의대 학장을 했던 사람이고, 음대 학장. 예.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이흥열 씨인가요? 네. 이흥열 씨는 또 숙대 음대 학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예, 예. 다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가장 그 음악계의 최고의 그 원로들이고 또 예술원의 종신 회원이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2차 대전기에 그러니까 1940년대 그런 그 일본의 그 전쟁 참전을 독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거는 어떤 협박이나 압력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그 일본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반역행위를.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아무리 그 사람들의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계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 노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지금도 역시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무슨 관습헌법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해방 이후 7, 8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반역 행각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타성이 돼가지고 예,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울타리랄까 방어막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음악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일청산, 음악계 친일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우선은 사회적인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사회적인 비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 반성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적 비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발적 반성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도 적절히 따라야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것에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제 네. 뭐 똑같은 범죄도 뭐 그 어떤 죄의 경중에 예.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제 뭐 친일 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성의 정도라든지 뭐 반성의 유무 이런 것들이 참작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 서둘러야 되고 지금 이제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이게 이렇게 은폐가 되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그 친일 행위자들의 후손들과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계와 문화예술계에. 음악계도 이러다 상당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있죠. 은폐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뭐 철학, 종교, 뭐 체육, 문화예술, 역사, 학문 모든 분야가 네. 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그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반민특위의 실패로부터 네. 좌절로부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반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육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릴 때에도 이걸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는 아예 그냥 친일 행위자들의 작품을 칭송하면서 네. 이렇게 칭송하게끔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그때보다는 낫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진짜 유럽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교육 현장에 계신 뭐 교사 단체라든지 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교사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대중적인 홍보도 같이 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알리고 또 그 관련 기관, 뭐 정계, 문화예술계 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정계,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쪽에서도 요구를 해야죠. 이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이제 뭐 제가 몸담은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 이런 시민 운동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 같이 네. 지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게 그렇죠. 저희의 또 방송과 역할인 것 같아요. 언론도 네. 굉장히 방송과 언론이 사실 대중 홍보에는 네.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네.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네. 또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네, 노력을 네. 해 나가시죠. 저희 방송 보고서 사실 공중파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공중파에 나가서 함께 또 얘기할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면 네. 이게 더 큰 파급력을 가지는 방송에서도 또 할 것이고 네. 그 김정희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자손과 제자들이 예. 지금 뭐 문화예술계의 이제 어떤 아직까지도 주류이기 때문에 비판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다 인지상정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의 그 부모나 그 선조나 또는 내 스승이 그런 친일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내가 알아도 그걸 자꾸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일 반미적 행위자들의 후손이나 또는 제자들이 예컨대 어떤 공직을 맡게 될 때 예. 뭐 그냥 사적인 생활이야 뭐 그거는 상관없지만 어떤 그 뭐 국가의 공직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을 예. 때는 반드시 자기의 선조나 또는 그 스승의 그런 친일 반민족 행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그걸 분명히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공직을 맡기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맡겨서는 안 되는 어떤 제도적인 예. 뭔가를 네.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가 네,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교과서의 친일파들 안익태 편 제 1편 제 첫 회 방송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현재명 조두남 이흥렬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